먼 나라에 두고 온 연인. 옛날 신라시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건너가 18에 장원하여 당나라 벼슬길에 첫 발을 내디뎠지요. 그 뒤 28살이 되었을 때 이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그 뜻을 허락하고 조서를 주어 보내니 당시 신라 임금인 헌강왕은 최치원을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그런 최치원이 당나라를 떠나기 전 일이었습니다. 기어코 떠나실 것입니까? 최치원은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이곳이 싫어지셨나요? 나는 원래 신라 사람이니 내 나라로 돌아가려는 것뿐이야.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화선은 최치원을 원망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최치원은 탄식을 하였지요. 그리고 공연히 여자에게 정을 주었다고 후회를 했습니다. 화선은 최치원이 숙식을 하는 집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그를 본 순간부터 연정을 품고는 마음을 사로잡으려 갖은 수단을 다 부렸지요. 최치원 또한 멀리 이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신세였으므로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받고 보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소녀에게 손수 글을 써주신 일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최치원은 그녀에게 사랑의 시를 헌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에게 글을 받는 일은 날이 이전에도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려도 소녀를 버리고 떠나려 하십니까? 그럼 어쩌나 내 마음도 변칠 않다네. 정 가시려거든 소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될 말이지. 다른 나라에 가서 어찌 살려고? 나리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와서 과거에 급제까지 하고 문명을 떨친 신분인 만큼 나라 안팎으로 주목의 대상이었지요. 그로서는 남의 시선을 감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화성과의 문제를 말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귀국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왔지요. 화선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울고불고 야단이었고 그의 부모마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책임을 지든지 데리고 가든지 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마침내 최치원은 하나의 방안을 찾아내었지요.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무척 아프구나. 지금 너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단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나라의 일을 보아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 이리 하자꾸나. 내가 먼저 귀국하여 자리를 잡는 동안 너는 너대로 준비를 하여 뒤따라와서 나를 찾으려무나. 정말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되다 마다. 난들 너를 두고 가는 것이 어찌 속이 편하겠느냐? 금성에 와서 최한림을 찾으면 금방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날이 제가 꼭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해두겠는데 네가 찾아왔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나리댁 안방을 차지하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오직 나리 곁에서 있고 싶습니다. 몸종이라도 좋습니다. 마침내 최치원은 배를 타고 출발하였고 막상 귀국길에 오르고부터는 귀향의 기쁨과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었지요. 이윽고 고국에 돌아온 최치원은 사람들의 주목 속에
임금의 지극한 환영을 받고 곧바로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홀로 든 어머니는 아들이 귀한 신분이 되고 돌아오고 보니 어서 장가를 들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는 너를 생각하느라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어서 혼인을 하여 최 씨의 손을 이어야 하지 않겠니? 네 나이 벌써 30이 다 되었구나. 최치원은 당나라에 두고 온 화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리웠지만 본인이 말한 대로 안방 차지에 어울리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약속대로 신라로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었지요. 최치원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적당한 혼처를 택하여 장가를 들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듬해 아들까지 태어났으므로 결혼 생활은 무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치원 마음 한 구석에는 화선의 모습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매달릴 때 데리고 올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화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막상 헤어지고 나니 자기를 쉽게 단념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란 아침 이슬 같은 것이렸다. 연연하는 내가 어리석인 놈인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한 최치원은 애써 화선의 모습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럭저럭 그녀를 잊을 만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 최치원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복색의 보퉁이를 든 젊은 여인과 어린 청년이었지요. 여인은 바로 화선이었고 청년은 그녀의 부탁을 받고 최치원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동행한 금성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최한림 댁이 맞습니까? 청년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정을 한 최치원이 버선 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화선이 왔는가? 나리. 두 사람은 체면도 잊어버리고 서로의 손을 꽉 부여잡았지요. 곧 뒤따라 온다고 하고서는 왜 이리 늦은 것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화선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복을 입어야 했기에 출발이 늦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최치원은 그런 줄도 모르고 변심한 줄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뒤늦게 따라 나와 사정을 알아차린 최치원의 어머니와 아내도 수만리 험한 바다를 건너온 화선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종으로라도 있게 해달라는 그녀의 마음씨에 같은 여자로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화선은 최치원의 측실로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왕의 선물이 된 여인. 옛날 고려시대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일찍이 자기 딸을 원나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최씨의 사위가 된 사람은 원나라 세조 아래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상가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원나라의 권세가에게 시집을 간 최씨는 처음엔 그런대로 부러울 것 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상가가 너무 권력을 남용하여 죄상이 많이 나타나자 분노한 세조가 붙잡아다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옛날에는 벼슬아치가 무거운 죄를 입고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 그 가족들 또한 죽음을 당하거나 관비로 신분이 추락하여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요. 최씨 역시
하루아침에 관청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 씨는 기구한 운명이 너무나 슬퍼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멀리 타국에 시집을 왔다가 이제는 죽는 것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구나. 당시의 원나라는 국가의 힘이 막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여러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 원나라로 모여드는 발길이 주르리였지요. 그 무렵 남인도 지방의 마파라국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왕자 페아리가 원나라에 들어왔던 것이었지요. 진귀한 보물을 많이 받은 세조는 몹시 흡족한 나머지 페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그대에게 담내의 뜻으로 색다른 선물을 내릴 것이니 사양 말고 밖에나. 색다른 선물이란 관청의 종이 된 채 씨였던 것이었지요. 페아리는 채 씨를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세조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서 채 씨를 데리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였지요. 그러나 원나라로 시집을 온 것도 모자라서 까마득한 남방 이국으로 팔려가게 된 채 씨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채 씨는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런 그녀의 심경을 이해한 페아리는 어찌하든지 상심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귀한 보석을 듬뿍 주기도 했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지요. 그런 페아리의 정성에 감탄한 채 씨는 차츰 그에게 끌리게 되었고 운명에 대한 체념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슬픔에서 헤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파라국에 도착한 그들은 그런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페아리가 부왕과 뜻이 맞지 않아 날마다 충돌하게 되다 보니 급기야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채 씨로서는 또다시 표량하는 신세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조국을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신세가 되었구려. 페아리는 밝은 달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채 씨의 가슴도 아팠지요. 차라리 저를 따라 고려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내 나라가 가까운 쪽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처럼 완곡히 거절하긴 했으나 페아리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아내가 너무 가엾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나라에 은혜를 갚는 뜻으로 많은 선물을 보내었지요. 충렬왕 24년 갖가지 진귀한 물건이 고려 조정에 도착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려를 그리워하던 채 씨는 결국 고려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그 뒤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성공시킨 과부. 홍서봉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엄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씨는 자라면서 오빠들 틈에 끼어 웬만한 경전은 다 익힌 유식한 분이었지요. 홍서봉이 글을 배울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몸소 아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사정없이 회초리로 때리면서 유씨 부인은 항상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명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비 없이 자란 아들을
버릇이 없다고 말하지 않더냐? 너는 불행히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으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남보다 몇 갑절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 유씨 부인은 피가 묻은 회초리를 비단 보자기에 잘 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가보는 이것들이야. 늘어가는 이 회초리가 우리 집안의 가보가 될 것이다. 맞은 너는 아파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 어미는 너를 때리면서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단다. 네가 자라서 이 회초리를 보게 된다면 어미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홍서봉은 머리가 영특한 데다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날로 학문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이 못내 자랑스러웠지만 조금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에는 항상 아들과 자기 사이에 병풍을 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어미란 아무래도 아버지처럼 엄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아이가 영리하여 공부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기특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면 자제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얼굴에 기쁜 빛이 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미의 미소 짓는 표정을 보고 자만심을 갖게 될까 걱정이 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유씨 부인은 시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루는 글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를 지어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보였지요. 어느 아이의 시를 보고 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지만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요.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시에 꽃이 지니 천지가 온통 붉구나 하는 대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꽃이 핀다고 했으면 어찌 늠름한 기상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아이는 후에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일찍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유씨 부인은 친정과 시댁이 모두 훌륭한 문장가의 집안임을 자랑스레 여겼습니다. 한 번은 지나던 길에 독서당을 들리게 되었지요. 독서당이란 글을 잘하는 신하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만 전념하게 하는 제도에 따라 마련된 곳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할멈이 유씨 부인을 맞으며 옥으로 만든 술잔 하나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 옥잔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독서당 출신이 아니면 누구도 이 잔으로 술을 마시지 못한답니다. 할멈의 말에 유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여자지만 그 술잔으로 술을 마셔도 잘못된 일은 아닐 듯하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실 자격이 된다는 뜻이요. 나의 시아버님과 남편, 시동생도 일찍이 이 독서당 출신이었고 또 내 아들 조카가 모두 이곳에서 공부했으니 말이오. 유씨 부인의 말에 그 할멈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또 홍소봉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나물죽을 먹을 때가 많았고 그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여 가끔은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씨 부인이 아침 일찍 하녀를 부르더니 시장을 봐오라고 일렀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 가서 싱싱한 생선으로 몇 마리만 사오너라. 홍서봉 형제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은근히 기대하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형, 오늘은 생선까지 먹게 되나 봐. 글쎄, 어머니가 저렇게 정성껏 준비하시는 걸 보니 굉장한 손님이 오시는가 봐. 얼마 뒤 시장에 갔던 하녀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마님. 생선은 물이 좋더냐? 별로 좋지는 않지만 많이 얻어왔습니다. 생선을 펼쳐보던 유씨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건 상하지 않았느냐? 이걸 먹으려고 사왔단 말이냐? 많이 주기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설마 상한 생선을 팔까 싶어 그냥 받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 장사꾼이 실수를 한 거지. 설마 상한 생선인 줄 알고서도 팔았겠느냐? 유 씨 부인은 마음이 언짢았지만 아들들이 듣고 있을 것 같아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어린 아들들은 말썽 없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주었지요. 얘야 안 되겠다. 그 상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를 안고 장사하는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사온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런 생선이 얼마나 더 남았더냐? 아직 꽤 있었사옵니다. 그래, 그럼 가서 그 생선을 모조리 사오너라. 성에서 못 쓸 생선을 모조 사서 무엇 하시게요? 그건 알 것 없다.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생선을 모조리 사오너라. 유 씨 부인은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아서 하녀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하녀가 생선 바구니를 이고 마당에 들어섰지요. 마님, 모조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뒷뜰을 깊이 파고 묻도록 해라. 네, 아까운 생선을 묻다니요. 그럼 상한 생선을 묻지 않고 무얼 하겠느냐? 어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래도 너무 아까워서요. 우린 다행히 그 생선이 상한 줄 알았으나 혹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걸 사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더냐? 아이 엄마의 생활이 궁색한 듯하여 모두 사다 묻으려 하는 것이다. 이제 내 뜻을 알겠느냐? 유 씨 부인과 하녀의 대화를 엿들은 홍서봉은 어머니의 훌륭한 마음씨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나도 커서 어머니처럼 훌륭하게 살아야지. 홍서봉은 그날부터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더욱 학문에 전념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왕궁 여종의 사랑 이야기. 옛날 고구려 시절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대성상 밑에 더 큰 새 왕궁인 안악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에서 이름난 석공, 미장공, 벽돌공 장인들을 수없이 뽑아들였으니 이들의 피땀으로 오랜 세월 걸려 건축한 안악궁은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었지요. 이런 안악궁의 벽돌을 구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사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이 넘은 총각으로 왕궁의 종 신분이었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훌륭한 기술과 오랜 경험을 가진 벽돌공이었지요. 왕궁 건설을 책임 맡은 우두머리인 대도감은 이 사달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산호빛과 꽃 같은 벽돌을 만들어라. 그렇게 못한다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그러나 성공한다면 네 소원 가운데에서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사달의 가장 큰 소원은 왕궁의 여종인 노리와 함께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둘은 이웃에 살며 함께 자랐으나 이 사달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벽돌공이 되고 노을이는 왕궁의 여종이 되어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궁 안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었으니 단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목이 날아갈 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호빛 같은 벽돌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벽돌을 구우라니
이사달은 기가 막혔지요. 그런데 성공만 한다면 노을이와 함께 죽기보다 더 괴로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사달은 온 나라의 흙들을 파다가 벽돌을 구워보았습니다. 이사달은 대도감이 둔 산호 조각을 어루만지며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기 일쑤였으며 피나는 노력의 나날이었으나 산호빛 같은 벽돌은 좀처럼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지요. 그동안 1000번도 넘게 빚고 굽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이사달은 애꿎은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속을 태웠는지 이사달의 머리는 눈이 내린 것처럼 온통 흰머리가 되어 있었지요. 노을이 역시 피눈물을 삼키며 10년 세월을 견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희망 하나를 소망하며 살았으니 그것은 이사달이 산호빛 벽돌을 굽는 일을 성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했다는 소식만 들려오니 그때마다 노을이는 가슴이 답답하였지요. 노을이는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비슷한 빛깔로 굽기는 했으나 산호빛처럼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붉은 빛깔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왕궁 건설이 거의 끝나가게 되었지요. 내 앞에 벽돌을 가져다 놓아라. 대도감의 호령에 이사달은 검붉은 빛깔의 벽돌을 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산호빛인가? 대도감은 크게 노하였지요. 소인은 있는 힘껏 했습니다. 1000번도 더 구워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소인의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소이다. 이사달은 자기의 온갖 노력과 성의를 다했는지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치거라. 대도감은 이사달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형장으로 이사달을 끌고 가게 되었지요. 대도감은 왕궁 안팎의 모든 장인들과 종들을 형장에 모이게 하여 자기의 영을 어겼을 때 무엇이 돌아가는지를 직접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에 벽돌공, 석공 장인, 남녀 종들이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지요. 그들 속에는 노을이도 있었습니다. 노을이는 꿇어 앉아있는 이사달을 보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노을이의 허리춤에는 장독칼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달의 마지막 길을 혼자 가게 하지는 않겠다고 이미 결심한 노을이었지요. 여종들이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노을이를 부둥켜 안고 안타깝게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칼을 든 군졸들이 이사달에게 다가갔지요. 이사달은 여종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으나 노을이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영 헤어지고 마는 것인가? 이사달은 지그시 눈을 감았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대도감이 말했습니다. 이사달은 들고 있던 붉은 벽돌을 높이 들고 외쳤지요. 여러분, 내 머리를 보시오. 산호빛 벽돌을 만드느라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얘졌소이다. 내 가슴에 피가 스며들어 벽돌이 이렇게 붉어졌소이다. 이사달이 외치는 소리에 노을이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바로 그때 이사달과 함께 고생해온 한 벽돌공이 그의 곁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죽여주시오. 이사달이 죽으면 우리에게 산호빛 벽돌을 구워내라고 할 터인데
우리는 이사달 만한 재간이 없소이다. 더 고생하다 죽느니 차라리 이사달과 함께 죽겠소이다. 그러자 다른 벽돌공들이 모두 이사달에게 몰려가 그를 둘러싸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겠소이다. 벽돌공들을 따라 목공, 석공, 미장공 등 장인들까지 모두 나서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겁에 질린 대도감의 호령 소리가 울려왔지요. 다른 놈들은 다 끌어내고 어서 이사달의 목을 베어라. 이에 군졸들이 모여들어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자 다 죽이고 대도감 니놈 혼자 산호빛 벽돌을 만들어라 하며 격노한 사람들이 군졸들을 부르치며 외치는 소리에 골짜기 안이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이때 번쩍하고 군졸 하나가 칼을 높이 들었다가 이사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 것은 이사달의 머리가 아니라 두동강난 군졸의 칼이었지요. 이사달의 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칼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군졸들의 칼이 연달아 올라갔지만 모두 이사달의 머리 위에서 쨍가당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벽돌에 부딪힌 칼은 부러져도 이사달의 벽돌에는 손톱만한 흠집도 생기지 않았으니 이 놀라운 사실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왕궁 여종들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이사달의 머리 위에서 칼이 번쩍일 때마다 비명을 질러대던 노을이의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속에서 또다시 격노한 목소리가 울렸지요. 이사달을 죽이지 마시오. 당장 무슨 일이라도 터질 듯한 기세였습니다. 부도감이 대도감의 귀에 대고 무언가 수근수근 거렸지요. 이사달을 죽이면 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소. 죽이지 말고 멀리 쫓아버리는 게 좋겠소. 대도감이 말했습니다. 좋을 대로 하라. 그러고는 허둥지둥 사라지고 말았지요. 이리하여 이사달은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노을이도 머리가 하얗게 되어 쓸모가 없다며 왕궁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노을이는 부지런히 걸어 고향 마을에 이르렀지요. 그녀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강가에서 생각에 잠긴 채 걷고 있는 이사달을 보았습니다. 이사달! 이사달은 한동안 멍하니 노을이를 바라보다가 비로소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꽃 같은 젊은 시절을 감옥이나 다름없는 왕궁에서 짓밟히고 너무도 때이르게 머리마저 하얗게 센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강가를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성질이 고약한 스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힘이 세고 성질이 사나운 스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시주나 받으러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면 될 것인데 괜히 힘 자랑을 하자고 동네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남의 집 대문을 발길로 차고 쓰러뜨리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간 성가시고 두려운 곳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힘세고 사나운 스님이 옹기점을 지나다가 물레질을 하는 옹기장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옹기점이란 옹기 만드는 공장을 말한답니다. 물레질이란 옹기를 빙글빙글 돌려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요. 옹기가 작으면 손으로 싹싹 빚어 만들면 되지만 옹기가 크면 팔을 다 벌려 동그랗게 만들어야 하고 아주 큰 옹기라면 온몸으로 만들다시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옹기를 만들 때에는 흙 일을 하는 사람과 그릇 모양을 만드는 물레질하는 사람,
이 물레질을 하는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흙일을 하는 사람이 생질꾼이라 하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을 뒷일꾼이라 하며 물레질하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장이 되려면 참을성이 뛰어나고 고생도 많이 해야 하며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힘과 요령도 있어야 하고 재주와 위엄도 갖춰야 하는 것이 대장이었지요. 그런데 이 힘세고 심보 사나운 스님이 대장이 물레질하는 것을 보고 있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비웃음이었지요. 지금 대장은 가마 옹기 안에 들어가 있고 뒷일꾼은 밖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물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옹기가 워낙 크면 따로 사람이 돌려야 하였지요. 스님은 어찌하여 남이 죽어라고 일하는데 기분 나쁘게 콧방귀를 날리시오? 가소로워 그러지. 저런 것을 가지고 며칠 매달려서 낑낑대다니. 그러니 대장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구경만 하시니 우리가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이리 와서 물레질을 해보시렵니까? 그야 어렵지 않지. 어디 한번 가서 힘 좀 써볼까? 그러더니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대장은 스님에게 밖에서 그릇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힘을 써서 그릇을 돌리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어찌 이리 돌지 아니할까? 이렇게 용을 쓰자 조금 돌아갔지만 이내 멈추었지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으나 조금 돌다 멈추자 스님은 손을 떼었습니다. 참으로 힘이 드는 것이구려. 내가 잘못했소.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인 줄 몰랐소. 여태까지 깔보았던 옹기장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우선 말씨부터 달라졌습니다. 스님, 미안해할 것은 없소이다. 사람마다 전공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 보고 절에 가서 연부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 더운 철에 장삼을 입으라고 하면 입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스님들은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마다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옹기장이는 옹기 일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스님은 부처님 믿는 일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남이 힘들여 배운 일을 손쉽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스님이 큰 절을 하고 물러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 돼지 같은 짓만 했소이다. 내 이제 신보도 고치고 힘 자랑도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대하리다. 그동안 실례한 것을 너그러이 봐주시고 깨우쳐 주어서 고맙소. 그럼 잘들 계시오. 이렇게 합장을 하고 떠났지요. 멀리 스님이 사라지자 독 안에서 대장이 나오는데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대장은 옹기 그릇 안에서 스님 모르게 손바닥을 펴서 움직이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런 줄도 모르고 떠났던 것이었지요. 정승 부인이 차린 술집. 옛날 제주도의 어떤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해군은 많은 후궁을 두었으며 또 왕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왕의 잘못을 직관하는 신하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없애버렸지요. 날이 갈수록 광해군의 행동이 포악해지자 충신들 몇 명이 인조 반정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조 반정 바로 직전 연흥 부원군 김재남은
역신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일가 친척 3족이 차명을 당하고 여자들은 노비가 되어 팔려가거나 죽었지요. 김재남의 부인 노씨 역시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제주도로 귀양살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씨 부인은 초라한 형상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제주도에서 10여 년간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였지요. 이제나 저제나 고향인 한양에서 좋은 기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노씨 부인은 10년이 지나자 고향에 돌아갈 생각은 아예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 어귀에 조그만 술집이 생겼는데 비록 다 찌그러진 주막집이었지만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집 주모는 기품이 있고 학식과 인덕을 겸비한 데다가 인심마저 후하다고 소문이 나서 섬 사람은 물론 육지 사람들도 이 술집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잘생긴 미모에다 마음씨 마저 고와서 마을에 생기는 어려운 일도 도맡아 걱정해주는 주모를 섬 사람들 모두 존경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주모의 과거를 아는 이는 없었으며 이름은 물론 나이, 고향이 어디인지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주모의 눈은 항상 수심에 잠겨 있고 초점이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을의 뱃사람들이 더욱 자주 그 술집을 찾는 이유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서 관온 상제나 대소사를 도맡아 해주는 주모는 언제나 저녁 무렵이면 바닷가에 나가 북쪽 육지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지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내력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제주도에 살지도 않는 까치 한 마리가 어디서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집 처마 끝에 앉아 울어대고 있었지요. 까치 소리를 들은 주모는 집안은 망하고 사람은 죽어 땅속에 묻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까치가 저리 짖는고 하며 혼자 탄식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평소 이 술집에 자주 들르던 뱃사공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쳤지요. 아주머니, 기쁜 소식입니다. 그는 연신 숨을 몰아쉬며 주모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글쎄 아주머니, 아니 부인, 노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주모는 속으로 가슴이 덜컥하였지요. 지금까지 숨겨온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 알고 밀고를 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돌리고 나서야 소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온 섬 사람들이 한양에서 내려온 사신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뱃사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부도사가 나졸들을 거느리고 집 앞에 당도한 것이었지요. 연흥부원군 김재남 대감 안방마님, 노씨 부인은 들으시오. 나라에 큰 대사가 생겨 광해군은 쫓겨나고 어질고 착하신 인조 대왕께서 등극하셨소. 그래서 대비마마의 어명을 받들어 노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차비를 서두르십시오. 노부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섬마을이 발칵 뒤집히고 섬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까지 사연만은 술 장수 아주 머니로만 여겼던 주모가 알고 보니 좌의정 대감의 부인이라는 귀한 분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탓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연흥부원군 김재남의 부인 노씨는 제주도 외딴 섬에서의 외로운 유배 생활을 끝냈으며 역신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벗고 영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모두 부두에 나와 손을 흔들며 떠나는 노부인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길들이는 법.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제 두 사람이 송아지를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기르려면 말귀를 알아듣게 해야지. 먼저 쟁기질을 가르쳐야 할 테니 송아지를 끌고 밭에 나가보자. 그래서 하루는 형제가 송아지를 끌고 나가 밭을 갈았습니다. 형이 송아지를 끌고 아우가 뒤에서 쟁기를 붙들고 보습으로 밭을 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형이 송아지 곡비를 붙들었으니 동생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랴 하고 소 부리듯 하려니까 앞에 형님이 있는 것이었지요. 마치 동생이 형님을 소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쪽에 대고 이랴 이놈의 소 라고 할 수는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형님 이리로 가요. 형님 저리로 가요.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형님 하면서 온종일 밭을 갈았지요. 그러고 보니 이제 송아지가 형님이 된 셈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송아지에게 밭 가는 훈련을 잘 시켰기에 형제는 만족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우 혼자 송아지를 데리고 산 비탈에 있는 밭을 갈게 되었는데 아무리 이랴 저랴 하고 소리를 질러도 송아지가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우가 화가 나서 이 멍텅구리 바보야. 이 못난 송아지야. 제발 시키는 대로 밭을 갈아라. 하고 화를 내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유 이 답답한 송아지야. 이랴 저랴도 몰라? 그리고 화가 나서 하루 내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동생이 형님과 밭 갈던 생각이 나서 소리를 버럭 질러보았습니다. 형님. 그러자 그제서야 송아지에 반응이 있었지요. 형님 이리로 가요. 형님 저리로 가요. 이렇게 말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송아지가 신통하게도 말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반갑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저놈의 송아지가 평생 우리 형님이 되고 말았구나. 동생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얼마 후 형이 동생이 송아지를 잘 부린다고 하기에 한번 밭에 나가보았지요. 밭에 나와 보니 형님 이리로 가요 하면서 밭을 간단 말입니다. 형님은 진짜 형님 행세를 하는 송아지를 보더니 헛기침만 하였다고 합니다. 강아지 잔칫날. 옛날 어떤 양반집에서 큰 잔치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이기에 며느리들이 음식을 장만한 것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잔치집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축하를 할 겸 먹을 겸 하여 사람들이 잔치집에 모여들어 야단이었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개들도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잔치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개가 사람 틈에서 뭘 먹겠다고 나대는 것이 좀 걸리적거려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사람이나 개나 다 같이 얻어먹는 처지이므로 개를 나무라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북새통에 그 집 큰 며느리가 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 온, 여기 고기 뼈다귀가 많이 있단다. 그러자 개들이 말을 알아듣고는 몰려들었지요.
며느리가 뼈다귀를 던져주었습니다. 개들은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뼈다귀를 먹으려고 야단이었지요. 먼저 고기를 차지한 개는 후미진 곳에 가서 먹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다음 말이 실수로 나오고 말았지요. 이제 보니 오늘이 개 생일이구나. 개 잔칫날 이로구나. 그러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듣고 하하하고 웃었습니다. 강아지까지 잘 먹으니 개 잔치이고 개 생일이라고 했겠지만 언뜻 들으면 그게 바로 자기 시아버지 보고 한 소리 같았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말을 한번 하고 보니 참 맹랑하게 돌아갔지요. 시아버지가 개면 자기는 개 맏며느리가 되고 잔치집에 온 사람들도 모두 개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생각할수록 우습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물론 당사자인 시아버지까지도 한바탕 웃고 말았지만 속이 씁쓸하였지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혼잣말만 하였지요. 저 며느리가 나보고 개라? 그럼 저는 뭐란 말인가? 하여간 오늘 잔치는 개잔치가 되어버렸구나. 마음속 두려움을 이겨낸 승리. 598년 중국 땅에 있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수나라가 동원한 병사의 수는 30만 명이었지요.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고구려의 승리였습니다. 581년 중국을 통일한 사람은 수나라를 세운 문제 황제였습니다. 통일을 이룬 문제 황제는 돌궐, 말갈 등 수나라 주변에 살던 나라들을 위협하였지요. 그리하여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나라에 복종하지 않는 이웃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6세기 말 고구려는 요동 지방과 한반도 북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놈들 버릇을 고쳐놓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수나라 황제는 590년 고구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고구려쯤은 수나라 장수와 한 명만 보내어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가 있다. 고구려는 이 무렵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자마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은 무리였지요. 고구려는 마지못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수나라와 전쟁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왕과 강이식 등 고구려 장수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대대로 중국에 있던 나라들이 두려워한 강대국이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다고 해도 수나라에 굽실거릴 필요가 없지. 언젠가 수나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야. 수나라 황제는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기는 했지만 고구려가 여전히 뻣뻣하게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문제 황제는 언젠가 고구려를 침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략에 맞서고자 식량을 저장하고 새 성을 쌓는 등 꾸준하게 대비했습니다. 598년 고구려 영양왕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요서 지방을 공격하고 고구려로 돌아왔지요. 수나라가 함부로 고구려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침공 사실을 보고받은 수나라 황제는 분노로 몸을 벌벌 떨었지요.
자존심이 상한 문제 황제는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아 고구려 침략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몇 신하들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황제 폐하, 고구려는 돌궐 말갈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옵니다. 하지만 문제 황제는 군사 총동원 명령을 내려 수나라 남쪽에 있는 병사들까지 끌어모아 30만 명의 고구려 원정군을 조직했습니다. 이 무렵 고구려는 수나라 공격에 대비하여 국경 지방의 첩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첩자는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고구려 왕에게 보고하였지요. 영양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수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긴 쉬워도 살아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몇몇 신하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30만 병사는 우리 고구려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군이옵니다. 사신을 보내어 침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옵니다. 이때 장수들을 대표하는 강이식이 말했습니다. 30만 대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든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지요. 영양왕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말이 옳다. 장군을 병마 원수로 임명하니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하라. 그리하여 고구려 장수들이 모여 요하강 근처의 고구려 총사령부를 만들어 수나라를 막을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한 장수가 강이식에게 보고하였지요. 수나라 육군은 요하강의 서쪽에 있는 영주성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군이 수나라 동쪽 해안의 동래 항구에서 서해를 건너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군과 수군을 동시에 동원한다고? 수군은 어디에 상륙할 것 같은가? 우리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근처일 것입니다. 강이식 장군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수나라 수군은 바다를 건너 평양보다 훨씬 북쪽 해안, 요하강 남쪽 지역에 상륙할 것이야. 그리고 수나라의 주력 부대는 영주에 있는 부대이다. 수나라 문제 황제의 아들인 총사령관 양량이 영주에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수군을 같이 보낸 것은 주력 부대의 식량 보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일 것이다. 승리의 방법이 보이는구나. 수군을 먼저 공격하여 식량 보급선을 끊는 것이다. 그러면 수나라 주력 부대는 당황할 것이야. 수군을 물리친 뒤 성을 굳게 지키면서 반격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강이식의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며칠 후 수나라 수군이 바다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만약 그 당시 수군에게 대포가 있었다면 배에서 대포 공격을 퍼부어 해안을 지키는 적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약이 발명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싸움은 육지에서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였지요. 수나라 수군은 육지에 상륙해 보지도 못하고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안에서 가까운 여러 섬에 있던 고구려 병사들도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수나라 수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요. 수나라 수군의 지휘관은 결국 후퇴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나라 수군을 물리친 강이식 장군은 서둘러 병사들을 이끌고 고구려 중심 방어성인 요동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요동성으로 향하던 강이식의 투구에 빗방울이 떨어졌지요. 강이식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동 벌판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마저 우리 고구려를 돕는구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요하강 강물은 흘러든 진흙 때문에 검붉은 빛이 되었지요. 요서와 요동 지역 곳곳에 있는 낮은 지대는 물이 고여 웅덩이가 되고 늪이 되었습니다. 수나라 주력 부대는 비가 계속 내리자 쉽게 전진하지 못하였지요. 병사들은 물론 장수들이 탄 말조차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거렸습니다. 또한 식량 보급을 맡은 수군이 패했다는 소식에 수나라 사령관은 당황하였지요. 고구려는 비가 내려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대 성만 잘 지키면 진흙탕 길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구려는 전쟁 준비를 잘하여 성은 튼튼하고 식량도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고구려 군대는 국경 지역에서 수나라 군대와 맞붙어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후퇴하여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쳤다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였지요. 수나라 군대에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염병이 퍼져버린 것이지요. 병에 걸린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요동성 근처까지 진군한 수나라 군대는 이제 더는 진격할 힘을 잃었습니다. 총사령관 양량은 아버지 문제왕제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노발대발하여 자기를 꾸짖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수나라의 한 장군이 결연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양량은 결국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을 굳게 지키는 작전을 썼던 강희식 장군은 수나라 병사들이 후퇴할 때 작전을 바꾸었지요. 성문을 열고 나가 도망가는 적을 쳐라. 고구려 병사들은 성을 나와 수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0만 대군 중에 80% 이상 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거나 고구려 포로가 되었지요. 장수 한 명만 보내어도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수나라 황제의 말은 헛소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수나라 문제 황제는 전쟁을 끝내자는 편지를 적어 고구려에게 보냈습니다. 전쟁은 고구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었지요. 수나라 고구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 황제 후 새 황제가 된 양제 황제는 다시 대군을 모아 고구려를 3번이나 더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고구려의 승리였지요. 고구려 정복에 연이어 실패한 수나라는 나라를 세운 지 38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